제목은 자유노동과 안심소득입니다. 제 키워드입니다. 노동시장이 자유로운 노동시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소셜 세프트넷이 확실하게 있어서, 그래서 경쟁에서 나가는 사람들, 저소득 취약계층은 확실하게 도와줘야 된다. 경쟁만 강조하면 안 되고, 현대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얼마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나름대로 제가 안심소득제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제 강의는 아무 때나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다시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강의하니까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인터랙션 해야 되는 거고, 진도보다도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더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강의와 달리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는 쉽겠지만, 혹시 그래도 잘 안 들리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anytime, welcome. 최근에 그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되자마자 나는 한 달마다 이 계산을 하는데요. 당국에서는 최고의 고용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30만이 늘었다는 1년 전년 동기 대비, 동월 대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17년 9월과 2019년 9월을 비교하는 이유는 이 정권이 출발한 게 2017년 5월이고, 그리고 사실 2017년 9월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10월 달에 고용 동향은 9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엊그제 발표된,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된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고용 동향 통계는, 예를 들어, 주 9시간 일한 사람이, 2명이 늘고, 주 3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1명이 줄면, 전체적으로 1명의 취업자가 는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어요. 지금 통계가. 과연 그렇게 맞는 통계냐. 그래가지고 고용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놀이터, 학교 지킴이, 노인 돌보기 같은 일을 하루 2, 3시간씩 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주는 파트타임 단기 공공 알바죠. 단기 공공 알바. 뭐라고 얘기하든 공공 알바죠. 네?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60세 이상 취업자가 2년 동안, 저는 모두 2년 동안으로 합니다. 1년 전이 아니라 2년 전에 비교해서 61만 3천 명 증가했고요. 고용률은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용률은, 사실 고용률도 이거 정확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네이밍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고용률은, 우리가 취업률이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면,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또 뭐냐?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입니다. 근데 이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고용자라는 게 있거든요. 고용자는 피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wage and salary workers. 그러니까 봉급생활자들을 얘기하는 분이 임금 근로자들을. 그거를, 그러니까 취업자 중에는 자영업자도 있잖아요. 그걸 빼고서 하는데, 고용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쓰이고 있는, 좀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게 사실 잘못 붙여진 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으니까 그냥 쓰고 있는데,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3%포인트 60세 이상은 상승을 했고, 청년들은, 여기 보면은 청년들에게는 한두 달짜리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여러 가지가 있죠. 전통시장 지킴이 같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법원에서는 뭘 했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법원까지 안내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부교지책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같은 일자리, 억지 일자리죠. 억지 일자리를 제공해서 29세 이하 취업자가 제공했는데, 이게 4만 7천 명 감소한 것은 머릿수가 감소하는 게 있거든요. 이 지금 코호트가,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률이 1.5% 상승한 것으로. 그러니까 분모가 워낙 줄어서 감소하더라도, 분모가 2년 사이에 한 23만 명이 줄었어요. 이 카테고리가. 그래서 4만 7천 명 감소해도 1.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 당국에서 얘기하는 분모 준다는 건 맞아요. 특히 이 젊은 청년들의 경우. 그런데 문제는 핵심 노동력이 30대, 40대 취업자가 41만 8천 명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고용률은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단시간 근로자예요.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1에서 17시간, 주 40시간이 사실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통계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 원자료에서는 알 수 있지만 고용 동향이라는 걸 모아가지고서 나름대로 지네들이 분류하는 통계에는 17시간 이하, 18시간에서 35시간, 36시간 이상, 또 뭐 54시간인가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36시간, 18시간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주 1에서 17시간이, 그러니까 이 지금 1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통계의 취업자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입니다. 남을 위해서 일할 때.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할 때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에는 18시간 일해야 됩니다. 그 18이 그래서 18시간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1에서 17시간이 53만 5천 명이 2년 사이에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18시간에 35시간이 64만 2천 명, 이게 110만 이렇게 증가했고요. 36시간 이상은 85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제대로 된 것보다 하여튼 풀타임 일자리들은 줄고, 파트타임 일자리들은 늘고, 그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늘어서 한 30만 뭐 이렇게 일자리가 늘었다고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통계를 가지고 1에서 17시간의 평균이 뭡니까? 9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9시간이고 36시간 이상이지만 36시간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0.25.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명이 있어야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과 동일하다. 그렇게 해서 0.25를 곱하고 18에 35는 평균이 27시간 나오는 27시간. 0.75를 곱해서. 그러니까 3분의 4명이 있어야지 36시간 이상 일한 거라고 웨이트를 줘가지고 계산을 하면 2년 동안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가 될 것이고, 16만 8천 명 감소하는 것으로 매달 제가 이걸 계산하는데 한 20만 안팎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현실일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통계는 아마 이거에 근접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 20만 명 정도 줄고 있다, 지금 2년 사이에. 그러니까 매년 10만 명씩 줄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또 이제 연령별로 다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통계 가지고는 그냥 고용도형 통계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원자료를 가지고 제가 5월달에 분석한 것이 있고, 그게 아마 그 한국경제연구원의 그 인사이트 뭐 이런 거로 지금 발행이 돼 있는데, 그걸 보시면 그 연령별 또 이런 거 다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취업자가 줄고 있는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취업자 수는 줄고 있고, 그리고 고용률은 그렇게 해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고용률은 2년 사이에 57.6%에서 56.4%로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시간 기준으로 다 판단해서 보게 되면 1.2%포인트 고용률이 하락했더니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숫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고용률이 떨어졌다. 이게 아마 우리가 이런 통계를 지금 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럼 통해 가지고 계속 제발 이 통계 좀 보조지표로 그 통계청이 좀 내놔라. 왜냐면 이거를 제가 계산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평균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원자료에는 다 이게 뭐 10시간이라는 사람, 11시간이라서 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를 당신들이 구할 수 있으니 10초만 더 돌리면 되거든요. 10초도 안 걸려요, 이거. 그러니 이것 좀 해가지고 좀 제발 좀 이 보조지표로 발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한국당 의원들한테 최근에는 무슨 누구야 저기 바른미래당 의원한테도 이것 좀 되면 국정감사에서 좀 요구 좀 하라 그랬는데 한 사람도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통계예요. 이런 통계들이.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거한 것은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죠. 따라서 주당 예를 들어 사람당 평균 근로시간은 2년 사이에 5.4% 단축됐어요. 2.3시간. 맞아요. 그러면 근로시간이 그러니까 1인당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으면 그 단축돼가지고 그 다 단축되고 있으면 그럼 노동투입이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신규 취업자가 늘어야 돼요. 신규 취업자가. 그래야지 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그 갭을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기본적인 노동 투입량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기계가 대체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되는 건 맞습니다.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고용 총량, 즉
총 노동 투입량은 그래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지 제대로 경제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이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저녁에 있는 사람 가능하게 지는 거죠. 그렇게 많이 단축이 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취업자가 늘어서, 그래서 그 단축된 시간만큼 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전체의 총 노동 투입량이 줄지 않거나 거의 비슷하게 유지돼야 되지 제대로 경제가 굴러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용동향에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맞아요. 이건 다른데 총노동 투입량은 거 예를 들어서 얼마 몇 시간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이 2년 전에 비해서 24억 시간, 그러니까 4.0%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5.4%가 줄면서 신규로 취업자를 늘려가지고 취업자 수가 늘어서, 그러니까 뭐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로시간 단축된 거를 메꾸어주는 그런 것이 5.4% 이게 준 거에 대해서 그만큼 대지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 전체적으로 그 대체된 것은 한 1.4%만 대체가 됐고 나머지 4%는 그냥 근로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나라의 총노동 투입량이 전 사람에 걸쳐서 4% 하락했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실제로 투입되는 노동이 4% 줄었고, 그리고 설비 투자 지금 줄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단시간 내에 기계로 대체될 수 없으니까. 그게 지금 실물 경제에서 보고 있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되면서 새로운 취업자가 늘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노동 투입량이 4.0%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생산의 1의 요소가 뭡니까? 노동과 자본이거든요. 설비 투자 지금 줄고 있다 그러고, 노동 이렇게 줄고 있고, 그럼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당연히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제조업, 산업별로 보게 되면 제조업은 8.3%. 그러니까 엄청 줄은 거죠,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줄은 거예요. 건설업 7.3%. 그러니까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고용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게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체적인 총노동 투입량이 줄고 있는 거죠. 도소매 숙박 음식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인데, 그죠? 음식점업 이 해가지고 7.4%.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고용률 감소, 이런 식의 총노동 투입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실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좀 보조지표로, 주지표는 아니더라도 보조지표로 좀 같이 좀 발표해라, 매달. 내가 원자를 가지고 맨날 이거 할 수도 없으니까. 이건 뭐 또 에스티메이트 한 거지만, 하지만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건데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도 좀 이런 거 좀 반성하면 해야 돼. 이런 거 사실 중요한 건데, 이런 통계들은, 그래서 저는 매번 이게 발표될 때마다 이 통계를 내서 뭐 칼럼도 쓰고 자꾸 지금 확산시키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분기 거를 좀 가져오려고 했더니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소득 격차도 2년 사이에 2017년 2, 4분기, 이게 지금 이 정권이 출발할 때죠. 4, 5, 6월이니까 5월달에 출발했으니까 2019년 2, 4분기 2년 동안에 중요한 것은 처분 가능 소득이고요.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소위 그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렇게 생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실질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디스포저블 인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정가하고 이렇게 늘었는데, 이거 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분위 하위 20%는 무려 12.6% 감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위 20%는 7.1% 증가. 그러면 저는 소득 격차라는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소득 격차라는 말이 중립적인 말입니다. 소득 불균형, 소득 불평등, 뭐 소득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자가 들어가는 건 부정적인 얘기고, 아니 소득이 똑같아지면 뭐야? 그럼 우리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소득 격차 그 자체가 문제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뭐 이게 있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소득 격차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권이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출발한 정권 아닙니까? 일자리를 늘리고,
근데 일자리 아까 봤듯이 일자리는 뭐 오히려 줄었고 고용률이 줄어들고 소득 격차는 뭐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상위 20% 하위 20%의 비율을 보는 이 지금 처분 가능 소득의 5분위 배율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여기 역대 최고를 많이 기록하는 정권인 것 같아요. 역대 최고. 아주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역대 최고. 그러면 소득 격차 확대됐고 일자리 줄고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목표였는데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명백하게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마 좀 들어보시면 조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뭐 여기 뭐 그래프 간단한 그래프지만 여러분 여기서 균형에서 여기 균형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균형 임금률 균형 고용량인데 최저임금이라는 건 균형보다 높은 데 설정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설정이 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여기서 지금 고용이 되는 게 여기까지 고용이거든요. 이 디맨드 커브에 따라서 고용되는 사람, 이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이더였어요. 네? 내부자입니다. 내부자. 내부자들은 분명히 좋아져요. 누구냐? 민노총, 한국노총, 정규직 당연히 좋아집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연쇄적 인상인데요. 우리는 밑을 때려주면 호봉제, 소위 시니어리티 룰, 그러니까 일본 말로 랭코 시스템입니다. 랭코 시스템, 연봉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을 때려주면 다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역전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속 10년차가 근속 1년차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최저임금 올라가가지고 역전이 되고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거 못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때려주면 다 올라가야 돼 조금씩은.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죠. 최저임금 오르는 거에 대해서 특히 조직 노동자,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 조직 노동자라는 조직 노동 엄청 좋아합니다. 이유가 당연해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이득이 되니까. 네? 그 연쇄적 인상이에요. 도미노식으로 연쇄적으로 인상이 되는 거. 인사이드. 문제는 아웃사이드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취업준비생들, 네?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 아니면 해고된 사람, 아르바이트 하다 잘린 사람들. 외부자예요, 외부자. 그래서 인사이드 vs 아웃사이드는 유명한 그러니까 인사이드 vs 아웃사이드 프로블럼이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프로블럼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아주 여실하게 들어요. 웬만한 노동정책은 다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해주거든요. 노동정책이라는 게. 인사이드도 분명히 있고 이득 보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목소리가 커요. 조직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학생들, 취업준비생들, 졸업생들 잘린 사람들 아무 조직이 없거든요. 네?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항상 유리해지는 이런 정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노동판에는 진짜 이런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들은 이득을 보는데 그 아웃사이드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최저임금 제도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기준은 이 노동조합이 어떻게든지 축소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무슨 뭐 상여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뭐 주휴수당이니 해가지고 하여튼 최저임금의 기준은 무조건 작게 하는데 그 같은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이 통상임금은 50% 할증, 초과근로수당 50% 할증되는 거 이거의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이거든요. 이 범위는 엄청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이 안 들어가고 요새 조금 들어가는 식으로 신용은 했지만 통상임금은 상여금 들어가는 판결이 201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소송 붙고 지금 뭐 노동 관련 변호사들 호재입니다. 지금 노동 관련 변호사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 건이 지금 이 통상임금이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또 1심, 2심 거쳐가지고 또 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면서 임금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2014년 12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 구체적인 저거를. 이 통상임금의 범위는 늘리고 최저임금의 범위는 줄이고 같은 노동조합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하나하나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이거야말로 뭐냐면 이거야말로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최저임금은 정부가 올려놓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정부가 올려놔요. 근데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영세, 중소, 상공인들이 지는 거예요. 영세, 중소, 상공인들이 지면서 사실은 책임은 영세, 상공인들이 지는데 생색은 정부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정책이죠. 현대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정책은 정말 이거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은 다 상공인들이 져야 되는, 기업가들이 져야 되는, 누가 올려줍니까? 누가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세, 중소, 상공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먹고 이런 겁니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정말 이건 나쁜 정책이라는 거죠. 저소득 취약계층을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안심소득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비교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당연히 고용이 줄고 네? 아우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제도죠. 그래서 조금 이건 추정한 건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6,470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010 8,350원으로 인생되면서 이게 사실은 예상 평균 임금, 이게 임금 평균 임금도 오르니까 29% 올랐지만 예상 평균 임금도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예상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제 추정으로는 10.6%포인트 상승한 것이 되고요. 이거에 따르면 제가 OECD 국가에 대해서 최저임금제가요, 제도가 있는 국가가 OECD에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고요. 웬만한 데 유럽에도요, OECD 국가에 최저임금제 있는 데가 뭐 한 반반 정도예요, 반반 정도. 네? 최저임금제 다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단체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하고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나와 있는, 제가 있는 OECD 국가 중에 한 15개 국가인가 그 통계가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가지고 추정한 거에 의하면 한 10%포인트 이 예상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10%포인트 올라가게 되면 한 0.5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이게 10.6%니까 감소하는 거, 경제 성장률이 0.5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게 0.54포인트가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요, 요 0.1% 이런 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것이 몇십 년 가게 되면 몇 배가, 한 3, 40%, 뭐 4,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리로 되니까. 그래서 0.54포인트 하락한 거다. 지금 우리가 성장률을 지금 까먹고 있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에 제 한 1, 2년 전에 추정으로는 한 5조 원 정도의 국내 총생산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총생산 감소는, GDP 감소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인사이드한테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득이잖아요. 근데 기업가한테는 손해고, 그래가지고 제로섬이 되는 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제외한다는 게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이거는 증반에 없어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디스페이트입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국내 총생산 손실이다. GDP 로스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205조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가지고 뭐 기업가들에서 근로자한테 이게 트랜스퍼 되는 거, 그거 다 고려해가지고, 그런 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하늘로 증발되는 것이 205조. 5년 동안에. 이 정도로, 우리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누구한테도 이득이 되지 않고, 하늘로 증발돼 버리는 것이 205조 정도 된다. 10년이면 더 커지겠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것은, 여러분 일자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여기 우리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취임하고 첫 방문지가, 문통의 첫 방문지가 인천공항공사였잖아요. 거기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공공부문은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없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이거 나오자마자 이러려면 파견 용역 근로자 공공부문에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의 노동비용이 상상이 됩니다. 임금 플러스 부가급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 4.5조 원 정도가 상승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1인당 연 1245원이 노동비용이 상승이 되고 한 4조 원 정도. 이게 공공부문만 따로 해가지고 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비용이 한 8.4조 원.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이거에 의해서도 연경제성들이 0.08%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고 향후 5년 동안에 국내 총생산이 29조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추정을 했을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꼭지지만 여러분 뭐 고용세습 채용비리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천공항공사 아니면 저기 무슨 지하철 무슨 지하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서울 메트로가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자기 뭐 친인척 집어넣어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집어넣어서 자회사 어디 협력업체 집어넣어가지고 정규직화되면서 정규 직원이 되게 하고 이거 뭐 재건축이 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들면 소유자 세입자가 폭증하는 것과 유사한 거죠. 당연히 예상되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숫자보다도 이거야말로 unfair한 거죠. 네? 이거야말로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밤새워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졸업생들, 대학생들한테 엄청난 그 박탈감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빈강의실 전등극이 내가 아까 버스 정류장 법원 안내역이 나와요. 이런 식의 단기 공공 알바들을 그러니까 한 6만 개 정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이잖아요.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책과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또 만들라는 정책이 이거 상호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정이고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네?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이거 지금 버스 정류장 법원 안내하기도 이거 나중에 되면 정규직 될지 몰라요. 이 정책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정규직은 무조건 들어가라. 우리나라는 기득권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고 있죠. 그래요? 그럼 6만 개 또 6만 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실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모순이고. 예? 이 공공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고 이거 어떻게 연결이 돼? 공공부를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책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지금 막 세금으로 또 만들고 있잖아. 네? 정말 이게 코미디라 뭐랄까 우프다 그러죠. 웃기고 슬픈 그런 현실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거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 통상임금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13년 2월에 취임하던가요? 2월에 취임하는 거죠. 2월에 취임하는데 1월 말에 2월에 취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통상임금이 계속 지금 아까 이 통상임금의 범위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막 그 1심, 2심 판결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8월 달인가 6월 달에는 그 미국의 GM의 회장이 만약에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몇십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다 보조가 됐어요. 그럼 통상임금이 이게 사실은 201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여금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원칙이 되는 게 뭐였냐면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 관련 시행령에 뭐라고 나왔냐면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통상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에 근거해서 대법원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법원이. 그러면 시행령을 바꿔놨으면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그 시행령이나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지금 소위 그 임금의 그 주기 있잖아요. 주는 주기를 1개월로 한정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하나 집어넣어놨으면 이 통상임금 범위는 이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여금은 1개월마다 주는 게 아니라 3개월이나 2개월마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임금 주기를 1개월로 확정을 해 그걸 1개월 내로 한한다는 거를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하고 또 상관없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차일피일 노동부가 미룬 겁니다. 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이 당시에 장관의 직무유기다. 네? 이거는 요 10개월 사이에 이게 이슈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걸 바꿔놨어야 돼요. 바꾸지 않고 10개월이 갔죠?
2013년 12월에 대법원이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상여금도 당연히 정기적으로 지급되죠. 일률적으로 지급되죠. 미리 다 확 고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이 아닌 상여금은 다 상여금 범위로 확대되는 판결을 대법원이 2013년 12월에 내려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이거를 이 임금, 통상임금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을 1개월적으로, 그러니까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임금이었다고 그렇게 시행령을 바꿔놨으면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내린 거니까. 이게 아주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10개월을 그냥 호송색을 했느냐. GM 회장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나는 주무부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버리면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것도 피용자 보수를 이거에 의해서 2.0% 증가시킵니다. 피용자 보수라는 게 전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받는 월급이거든요. 그 페이들, 월급이든 주급이든 이것이 2.0% 올라가는 이거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뭐 700조, 800조 되는데 전체 그 연봉이 그것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몫이 그런데 그게 2% 올라간다. 그러면 노동수급별이 1.3% 상승하고 이러면 제 추정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정책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줘서 향후 5년 동안에 국내 총생산이 47조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에 이게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본 법을 베꼈는데 이걸 안 베낀 거예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6번 해석에 의해가지고 1개월은 다 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이 지금 운동권에서 이걸 걸고 넘어진 겁니다. 왜냐면 명시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일본은 돼 있었는데 이걸 파고 들어온 거예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거 항상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기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2013년 12월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에 통상임금이 1개월 한도를 명시해서 1개월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용자가 이렇게 확 피용자 보수가 늘어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물론 고임금 경제를 추구해야 되지만 생산성을 넘는 그런 임금은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박근혜 정권이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이거 뭐냐? 2013년 4월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서 뭘 했냐면 60대 정년 강제화를 했습니다. 6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제와 의무화했다는 거예요. 정년을. 그 전까지 정년은 55세 권고사항이었어요. 권고사항. 그거는 권고사항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것이 55세가 됐든 50세가 됐든 60세가 됐든 이것이 뭐냐면 2014년 5월인가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뭐냐? 60세 정년 의무화 강제합니다. 만약에 60세 정년이 없으면 그렇게 간주하는 것까지 조항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월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사적인 거에 막 개입을 해도 되는 건지 아무튼 그건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연히 60세 정년이 강제화되면서 못 내보내잖아요. 못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채용이 그만큼 주는 거죠. 그게 어디 나타나고 있느냐? 15에서 29세 청년들의 실업자,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년자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 딱 한 8만 9만씩 늘죠. 매년. 그래서 한 30몇만이 늘은 거예요. 여기 해가지고 위기가 와서 우리 경제 위기 2008년에 쭉쭉 줄던 요 숫자가 77만 5천 명까지 줄었다가 2013년에 79만 5천 명.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94만 8천 명, 100만 명, 해가지고 113만 7천 명. 그러니까 34만, 35만이 청년들의 요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취직이 안 됐다는 얘기고 알토란 같은 일자리가 이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수도 줄고 있는 이 코호트거든요. 이 사람들의 실업자, 취업준비자, 구직단년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는 머릿수가 줄고 있는 코호트에 이렇게 이 지금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바로 요걸 기점으로 해서 쫙 늘어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는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정년 강제화에 있다. 60세 정년 강제화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막 한 30개, 40만 개의 알토란 같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당연히 그래서 청년들은 고용 절벽이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 그때 노동환경 환노위에서 이거 통과됐을 때 그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 너는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된다, 나중에. 그러고 나서 뭐 별로 소식이 없어요. 난 진짜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통과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청년들은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임금 피크제도 없이, 임금 피크제도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임금 피크제 관련해가지고 그 법사위에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위원장도 이걸 할 때 그 당시에 노동부 장관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노동부 장관이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임금 피크제 강제화 안 하고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저는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펴왔고, 거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60세 정년 강제화 되면서 임금 피크제도 없이, 그걸 임금 피크제를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이 있는 데서는 한 10%, 15% 이렇게 줄이고 60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 채용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직격탄을 맞았다. 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노동을 기업이 왜 수요합니까? 노동을 해놓고서 그냥 보면은 무슨 프로핏이 나오고 이윤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래서 제품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노동 수요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노동 경제에서는 드라이브드 디맨드라고 해요. 파생 수요나 유발 수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의 수요가 아니라 아웃풋 마켓, 제품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는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만들어지므로 일자리는 제품 시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늘어나는 결과 변수라는 거야, 일자리는. 그러니까 결과 변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식으로 하면 종속 변수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결과 변수지 이게 독립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변수의 일자리를 이 정부는 정책의 목표로 이걸 앞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일자리는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돼서. 사실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거의 바이 프로덕트로 나오는 게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왜냐면 성장을 하려면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이거 일자리를 앞세우면, 그러면 일자리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취업 유발 계수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딥니까? 음식 숙박업, 음식점. 그래서 1억 원 매출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용을 해야 됩니까? 네? 아니면 농촌 늘리면, 농업인구 늘리면 당연히 취업자, 그러니까 농업에서 음식업, 이런 거, 도소배업 이런 거 늘리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취업 유발 계수가 높으니까 매출 아니면 GDP, 그러니까 부가가치 1억 원당 얼마큼의 고용이 더 나오느냐, 이거 보게 되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쪽을, 그러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 그쪽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쪽을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많아지는 거죠. 이거 말이 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공교롭게도 2017년 5월에 딱 1년 전에 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 2017년 5월이 농림업 취업자가 딱 0입니다. 그러니까 98년 이후에, 우리나라 98년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매년 62,000명씩 농림업 취업자가 줄어왔거든요. 그것이 2017년 5월이 되니까 제로가 되더니 그 후에 계속해서 몇만 명씩 농림업 취업자가 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럼 이 정권은 탈원전 정도가 아니라 탈제조업, 탈산업, 우리 농업국가로 가고 있는 거냐? 왜냐하면 지금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계속 농림업 취업자가 들어왔거든요. 단 예외가 언제였느냐? 97년 위기 때입니다. 97년 위기 때 농림업 취업자가 낙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조금 들어요. 2008년 위기, 9년 위기 때도 농림업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문통이 들었으면서 농림업 취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어떨 땐 9만 명, 거의 10만 명씩 늘고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우리나라가 농업국가화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그 경제성장 정책은 농업화냐? 맞아떨어져요. 어떤 면에서 취업 유발 계수가 가장 높은 데가 농업이니까 그거를 지금 오비라겠지 몰라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취업자의 상당 부분이 어떤 면에서 허수다, 상당히 분식돼 있다. 그런 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단서가 완전히 잘못 낀 겁니다. 다른 우리가 뭐 자유우파가 집권하더라도요, 일자리를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노동경제학자지만 노동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성장이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바이 프로덕트로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 드라이브 디맨드거든요. 이건 파생수요란 말이에요. 기업이 수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좋아지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거 몇 시까지죠? 8시 20분까지.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건데요. 제가 근본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단숨에 도달하기까지는 너무 현실이 지금 빡빡하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뭔지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실제로 미국의 고용계약서에서 따온 겁니다. 고용계약서 따온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이게 첫 번째 문장, 이거는 내가 본 고용계약서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Ultimately your employment with 뭐 누구누구누구, 이 고용계약은 여기 which is at will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닐 때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사표 쓰고 그대로 옮기죠. 아무 제한이 없죠. 그러면 그거와 이퀄 푸팅이라는 건 뭡니까? 사용자도 아무 제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제한 없이 직장을 옮긴다면 그 직장을 옮길 때 사용자 엄청나게 피해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투자된 여러 가지 휴먼 캐피탈 비용도 있고, 그런데 다 회수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고 가면 끝이에요. 우리나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옮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플로이먼트 앳 윌입니다. 자, 이더 파티, 노사가 이 고용계약을 터미네이트, 끝낼 수 있는데 anytime, 어느 때든지, 이유가 있든지 이유가 없든지, 이게 인플로이먼트 앳 윌이에요. means라는 이 표현이 이게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이 실제로 고용계약서에 있는 문장입니다. 제가 가져온 거예요. 카피해서 고용계약서에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고용계약서에 있는 건데 뭐냐 하면, 여기 your annual salary 얼마인데 여기 가로 열고 exemp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초과 근로수당을 못 받는 자라. exempt. 딱 배분이 분리가 되는데 non-exempt와 exempt가 있어요. non-exempt는 manual 워커들, 그러니까 블루칼라 워커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간급으로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non-exempt예요. 무슨 얘기냐? 초과 근로하면 초과 근로 수당을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50% 할증, 우리하고 똑같죠. 50% 할증되는 거, 그걸 받는다는 얘기고, 소위 화이트 칼라들은 임금이 높낮이 조금은 뭐 그게 있지만, 기준이 있지만 그거에 의해 가지고
화이트 칼라라고 하면은 봉급 생활자들은 늦게 그 직장에서 일하든 정시에 칼퇴근을 하든 네? 전혀 추가 근로수당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그젠트가 그게 명시화돼 있어요. 연봉과 더불어. 자, 이게 미국의 고용계약서인데요. 자, 근본적인 노동계약은 지금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로계약법이, 우리나라 근로계약법이 없는데 근로계약법에 입각해서 노동시장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원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없다는 거예요. 관습법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커먼 로예요. 있긴 있는데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뭐 해고 어떻고 뭐 비주얼 보주얼 다 나오는데 미국의 근로기준법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게 Fair Labor Standard Act입니다. 공정근로기준법이에요. 미국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게 Fair가 붙어 있는데 그 Fair에는 해고하고 뭐 어떻게 이런 거 아무 얘기 없고요.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아동 노동 보호, 그 다음에 최저임금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이그잼트냐 넌 이그잼트냐, 그게 세 개가 주요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사모하는 어떻고 뭐 자기 뭐 이런 그 영들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나머지 무슨 우리 해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고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일반 해고 뭐 이런 일반 해고라는 말 자체도 없고, 예? 정리해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물론 단체 협약에는 있을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그건 계약이니까. 자, 이 미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를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관습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비주얼 보조와 근로기준법 같은 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임의 고용. 기본적으로 미국이 분문법 아닌가요? 네? 미국이 기본적으로 분문법 아닌가요? 우리나라 신문법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체계 자체가. 저는 뭐 이런 법은 전공한 게 아니지만 미국도 법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NLRB 같은 그 레이버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그 법들이 다 있거든요. 있더라도 네. 대략적인 거. 그러니까 판례를 중시한다는 거죠. 판례를 중시하지만 예. 그렇다고 불문법은 아니죠. 헌법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에 대해서 법이 분명히 있고 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가 중시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불문법이 체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공정거래 관련되는 그래서 안티트러스트라는 게 다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법에 의해 가지고 규율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거지만 노사관계를,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노사관계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게 내셔널 뭐 하여튼 레이버 릴레이션스 러라는 게 있거든요. NLRB라는 뭐 그런 식으로 있고, 노동위원회 규정하는 것도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할 것 같고요. 제 상식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여기 있는데, 근데 이 부분, 지금 기본적으로 근로계약법, 그러니까 계약을 중시하는 자유계약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그 노사 간의 그 고용계약은 계약자의 원칙에 입각한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임플로이먼트 앳 윌, 임의고용 원칙이라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는 한, 무슨 조항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듯이, 그렇잖아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듯이, 그거에 카운터 벨링 한 것은 뭐냐 하면, 사용자도 언제라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무 이유 없이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는 차별법에 의해 가지고,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마이너리티라든가 여성이라든가 해고됐을 때 차별금지법에 걸 수는 있어요. 그건 다른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고, 화이트고 백인이고 프라이머리 워커잖아요. 해고되면 끝이에요. 아무데 호소할 게 없습니다. 여성이거나 마이너리티면 호소할 게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 근데 화이트야. 거기다가 프라이머리 워커야. 뭐 30대 40대. 해고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호소할 데가, 법적으로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계약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영역이고.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듯이 고 이퀄 푸팅에 있는 것이 사용자도 언제라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무 이유 없이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한 얘기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고용계획서를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도 2008년 3월 1일부터 거긴 근로라는 말에 노동을 씁니다. 노동계약법이 있어가지고요. 노동보호법적 성격의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또 하나의 기본법 역할을 뭐가 하느냐? 노동계약법이 하고 있다. 자, 이거의 밑바탕은 뭐냐면 시장경제에서 거래라는 것은 저도 사전적으로는 자발적인 거래라 그러면 예를 들어 노예계약이나 이런 게 아닌 자발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쌍방에게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사후적으로 속았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보 부족 문제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쌍방에 이득이 되니까 사인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사실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이 따로 있다가 그 사실 두 개의 법 혹은 따로 있는 세 개의 법이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아주 기본적인 법이거든요. 이 법이 다 휴전되기 전에 정전이 53년 7월 27일이잖아요. 그 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근로기준법 1954년 5월 10일 날 공포가 됩니다. 시행은 53년 8월 19일인가부터 되는데 이 근로기준법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얘기되는 것들 다 나와 있어요. 별로 바꾼 게 없어요. 그 근로기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를 했고 이것이 자발적인 계약에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버 스탠다드 엑스터 스탠다드 근로 기준이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로 지금 만들어졌고 그것이 53년대에 만들어진 이후에 거의 변화 없이 쭉 어떤 체계라든가 그 스피릿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때 만들어졌느냐? 그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 관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체제 전쟁을 한 거고 저쪽에서도 무슨 노동자 천국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빼겨서라도 일종의 선언적인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언적인 법.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안 지켜졌잖아요. 이행을 못한 거죠. 근로감독관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정부 자체가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거를 이행하려는 그런 의지도 박약했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지켜지지 않던 어떤 아이디어란 법이, 상징적인 법이 80년 6.29 이후 민주화 선언 이후에 노동조합 활동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진짜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과의 괴리가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이제 벌써 한번 만들어진 법을 나름대로 권리라고 생각하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로우 스탠다드로 못 가져가는 그런 식의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만을 남기고 근로계약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계약자의 원칙에 입각하죠. 누가 하겠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노동개혁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못하고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에 구체적으로 제가 포컬 포인트 3가지를 지적을 할 거거든요. 아주 중요하다고. 그것도 테이블에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증만 우리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다 탄핵당한 거예요. 노동개혁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그냥 무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은 그러니까 1년 반을 경제 민주화로 허송세월하고 1년 반 뒤에 정신 차리고 돌았는데 그래서 노동개혁을 시작했는데 엉뚱한 변증만 우리다가 끝나. 그래서 정권은 이렇게 돼.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본적인 노동개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근로계약법 쪽으로 가야 된다. 계약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도 계약자의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 최소한의 기준만 남기고 근로기업법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법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근본적인 노동개혁은 이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산의 2대 요소는요.
경제학에서 생산의 이대에서는 자본과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자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본과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노동이에요. 돈에 관계되는 거는요, 금융시장이라고 그나마 하여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본의 공급자와 자본의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기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Financial Intermediary. 있죠? 은행, 증권, 보험, 리스. 다양해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품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예요? 자본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뭔가 이 중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금융시장은 여차하면 우리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제이션 상황에서 여차하면 돈 빼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어떤 무슨 주기하면 거친 물결이 그냥 계속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조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차가 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미국보다 지금 금리가 우리가 낮아져가지고 돈 빼가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세계화라는 것 때문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낙후돼 있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제가 왜 노융이라는 말을 썼느냐 금융의 융자입니다. 융자가 이게 합치 일치라는 얘기거든요. 수요 공급이 만난다는 얘기고 금융시장식으로 노동시장도 노용시장식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이유냐? 무슨 얘기냐?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 개인들도 있고 노동의 수요자는 뭐예요? 노동의 공급자는 주로 개인이고요.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죠. 뭐 개인이 수요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 이 돈 시장보다 이 노동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 정보 비대칭. 무슨 얘기냐? 돈은 100만 원이면 수요자도 공급자도 다 100만 원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여기는 본인의 생산성을 내가 얼마큼 쇼킹을 하는지, 내가 얼마큼 나태한지, 내가 얼마큼 생산성이 있는지 본인은 알지만 기업하는 사람은, 채용해야 되는 사람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알기가. 그러니까 뭡니까? 일주일치 합숙도 하고 뭐 필기시험, 면접시험 뭐 여러 가지 스크리닝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크리닝 디바이스를 가지고. 네? 이게 뭐냐? 그만큼 개인의 생산성을 기업이 알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 뭐예요? 그게 정보 비대칭의 문제거든요. 소위 인포메이션 아시메트릭, 아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여기만큼 심각한 게 없습니다. 노동시장만큼. 그러면 그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뭡니까? 복덕방 아닙니까? 물건 사고 팔 때, 아니 부동산 거래할 때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완벽하게 해결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 해결해 주는 게 중개기관이에요. 중개기관. 그게 노동시장은 뭐냐? 알선, 파견, 용역, 리스 같은 겁니다. 근데 다 안 돼요. 우리나라. 다 안 됩니다. 법적으로 53년도에 만들어진 이 근로기준법 제9조에 여기 이게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 근로기준 구조 중간 착취의 배제라고 합니다.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중간에서 익스플로이테이션. 이 배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안 돼요. 이거 사실. 이거 법에 의해서 법률에 따른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항운노조가 합니다. 항운노조 옛날에 크로스샵 했던 부두 노동자들이 이거 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그걸 하고 있어요. 몇 개 이렇게 된 거 있지만 제가 알기로 간병인이나 이 파출부의 경우에도 건당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회원제로. 그래서 얼마 회원을 해가지고 매월 얼마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개인한테 특히 그 근로자한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얼마 뛰는 거 있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파견법은 30개 직종에만 파견이 허용되어 있어요. 32개 직종.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이 용역은 계약이에요. 계약. AD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으로 그냥 하는 거고 여기서 헤드헌팅 이거는 아마 경영 컨설팅으로 잡힐 겁니다. 경영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아마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개기관, 소위 레이버 마켓 인터미디어리 노동시장 중개기관이 거의 없는 있는 데가 어디냐? 공공기관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겁니다. 뭐 직업 뭐죠? 그 무슨 요새 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 뭐 직업안정 센터 이게 이름이 바뀌었던데요 최근에. 하여튼 과거에 그 노동청사나 여러 가지 그 노동사무소 같은 것이 무슨 센터로 바뀌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공공부문이 하는데 공공부문에 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부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정부가 딱 타치하는 순간에 다 엉망진창됩니다. 다 엉망진창. 인센티브가 없어요. 인센티브가 없어요. 응? 열심히 일하면 감사원 감사에 걸립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복지 안동할 수밖에 없는 복지 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말로 굉장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다 평가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공공 그 직업 소개 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뭐 한 2~3%, 3~4%에 지나지 않아요. 매년. 그러니까 뭐냐? 실제적으로 이 중개기관은 없다고 아름아름으로 해야 되고 무슨 뭐 공채 뭐 이런 거에 하더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근본적인 노동개혁은 이거를 육성하는 돼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블루칼라입니다.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해놓으면 이거 중국이나 일본에도 다 우리 영역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 맨파워 아시죠? 맨파워. 미국에 500대 그 상장돼 있고 500대 기업에 들어갑니다. 맨파워. 유럽의 아데코. 아마 스위스가 본부가 있을 텐데요. 아데코. 이런 데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이게 바로 뭐냐? 레이버 마켓 인터미디어예요. 그리고 미국의 프로페셔널 인플로이어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PEO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들,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인사 노무를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완전히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냥 컨트랙트 해가지고 그래서 PEO에 고용되고 그 중소기업에 고용되는 소위 조인트 인플로이먼트라는 게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한 사람이 여기도 고용이 되고 저기도 고용되면 이거 걸립니다. 근데 미국 경우에는 PEO가 있어서 그게 상당한 정도 400만, 500만의 그 명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냐 하면 중소기업의 그 인사 노무 업무를 그냥 대행해 주는 거야. 뭐 채용, 교육, 훈련, 중요한 게 아웃플레이스먼트. 예를 들어 전직할 때 여기서 잘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을 다 대행해 주는 그런 그 PO 같은 것들이 다 뭐냐 이 중간에서 역할을 매개 기능을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것이 종전에 그러니까 휴전 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개기능은 노동 공급자나 수요자나 다 원할 것 같아요. 원하는데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그거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다방 내지들 있죠. 네.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그런 소개 예. 것이 이제 그런 택배나 이런 쪽으로 산업으로 빠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틀어막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산업에 소개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거를 막으려고 일부인데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53년도에 만들어진 법에 있어요. 53년도에도 이 조항이 있거든요. 조만 다르지 요거 그대로 거의 이 문항이 이 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53년도 근로기준법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내부 노동 시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쇼부를 봐야 되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은 지금은 좀 많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낮은 이유가 중간에서 이거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거 자체를 법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다. 법으로. 헤드헌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설팅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그 기업한테 피를 받는 건 오케이인데 이 근로자한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취업하는 사람 못 받지. 못 받아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하여튼 이게 규정 뭐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고 그게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해가지고 얼마를 받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게 되는지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실제로 규정은 다 있어요. 얼마를 이상은 못 받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연구해볼 저거고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블루오션 중에 하나다. 이게 딱 하면은 우리나라 사실은 인적 자본이잖아요. 인적 자본인데 시장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나를 평가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자꾸 시장, 그러니까 인적 자본으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인적 자본 시장이죠, 이게. 인적 자본 시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인적 자본 장사를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민간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종합 노용회사라고 그럴까요? 인적 자본 회사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맨파워나 아데코 같이 뭐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대학생들이 그렇게 스펙 쌓기를 합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스펙이 요구될지 모르니까 뭐 토플도 보고 뭐 토익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뭐 전상 뭐 해가지고 뭐 워드니 뭐 한문이 다 노는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인크루트나 뭐 리크루트에서 해서 너는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요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주면, 여러 적성이라든가 능력 같은 거 테스트해서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그래서 더 깊이 있게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연결도 해주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인크루트 리크루트 회원제로 될 거예요. 만약에 취업한 거에 대해서 얼마를 뛴다 이러면 아마 그거 걸릴 겁니다. 네? 다 회원제로 운영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매달 얼마를 주고 정보를 얻고 뭐 이렇게 소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두 개의 제가 생각하는 지향해야 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노동개혁의 방향이다. 근로계약법, 노동시장의 발전, 이 두 개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요원한 얘기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 있으세요? 아니 무슨 파견이나 이런 거 하면은 소개비에서 급여에 뭐 파견은 오케이 되니까 32개의 그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파견법이 그거예요. 파견법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파견법이나 항업노조 관련되는 법이 있을 겁니다. 부둔노동자 그런 법이 있으면,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사람 휴먼 캐피탈 좀 이걸 소개를 하겠다. 좋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매치 메이킹을 하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끔 지금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런 업종 이렇게 탁탁 이렇게 규정이 돼요. 아, 정해져 있는 거에서는 오케이. 파지티브 리스트. 예, 파지티브 리스트. 예, 주는 걸. 그거는 당연하다니까. 32개 업종에 대해서는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그러니까 다 돼 있다니까요. 그 32개 업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안 돼요. 자, 또 근본적인 거 중에 노동상권. 노동상권이 뭡니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단체교섭은 집단적으로 임금협상이나 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파업을 할 수 있는, 파업 같은 그런 쟁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상권, 단체행동권인데, 마지막에 단체행동권이고. 근데 이 권리가 우리나라는 당연히 기본권이다, 헌법적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다른 나라 어떠냐? 우리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거 뺏긴 겁니다. 일본도 그래요. 그런데 미국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다 법률적인 권리입니다. 기본권이 아니에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지만 대체근로 인정, 대체근로 허용하는 거, 이게 아마 저쪽에서는 노동상권 헌법위헌일지 모른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온전하게 헌법 33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온전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 무슨 제한이 별로 없어요.
하나가 뭐 공무원인가 있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물론 이제 뭐 영어권, 뭐 재산권 이거 충돌 이런 기본권 간의 그 관계 이런 거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세 법을 일본과 같이 단결권, 단체소권, 단체행동권을 다 헌법적인 권리로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는데 미국은 법률적인 권리다. 기본권이 아니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고 아까 뭐 이 영국의 경우에 그렇고 독일의 경우에도 단결권만 구조 3항에 나오는데 모든 직업에 의사나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 모두 사용돼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단결권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에도. 스위스 단체 교섭권이 되어 있지 않고 네덜란드 없습니다. 헌법에 없어요. 아일랜드 단결권만 되어 있는데 40조 뭐 6점 뭐 6,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 결사권과 더불어 결사권과 함께 단결권이 나오고 있어요. 덴마크 없습니다. 노르웨이 없어요. 스웨덴 단체 행동권만 14조에 근로자 사용자에게 사용자도 단체 행동할 수 있다고 적용되게끔 나와 있고요. 핀란드 단결권이 13조에 다른 이익단체들과 뭐 의사, 변호사들도 다 이익단체들과 함께 단결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불란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아닙니까? 유럽에서 여기는 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묻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노동상권이 온전하게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남유럽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나라들 북구라파, 네덜란드, 덴마크 이 덴마크는 아마 운동권 좌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뭐 여기 해가지고 무슨 그 실업수당을 뭐 자기가 받는 월급의 뭐 90%까지 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나오는 덴마크 다 없어요. 노르웨이 없어요. 미국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적 권리, 기본권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얻어맞았지만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 뭐 이렇게 꼭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다. 제가 몇몇 나라들을 나름대로 최근에 이게 다 뭐 인터넷에 뒤져가지고서 조사를 한 겁니다. 18개 나라예요. 이 전축의 곱하기 3하면 48개입니다. 5가 24개, X가 24개, 딱 50%. 물론 이게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이것도 이런 것도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나갈 거냐 개헌할 때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헌할 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티 노동 그런 거 아닙니다. 반노동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불어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룰스 오브 게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꼭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53년 3월 8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법 아니 노동관계조정법 그때는 노동조합법 따로 노동관계조정법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98년 우리나라 노동법 바뀌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이 됐지만 아마 노동관계조정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세 법이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전 전에 53년 7월 20일 전에 27일 전에 정전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국회 속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6.25 동란 중에 부산적인 거에서 파업이 일어납니다. 파업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 전쟁하면서도 파업한다나요?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대체근로가 투입이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파업이 끝나게 돼서 그거를 목도한 소위 야당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이래서는 파업을 못한다. 그래서 대체근로 금지가 들어간 겁니다. 대체근로 금지. 자, 이 법은 이 조항은 그래서 54년 3월 8일부터 그 노동관계조정법은 재정과 동시에 시행이 됐어요. 또 재정과 동시에 시행.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조정법 해가지고 6.25 동란 중에 만들어지고 아마 체제경쟁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 조항들은 일본법을 베끼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일본법이 뭐였느냐? 베꼈는데 일본법에도 이거 없었습니다. 대체근로금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회의원이 파업 목도하고 파업을 겪고 나서 이러면 파업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체근로금지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일본에도 없었고 OECD 국가에 어느 국가도 없습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막 알아봤어요. 또 다른 나라 어디 있는지. 딱 하나 찾아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입니다. 아프리카 말라. 아프리카 말라에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아프리카 말라이가 언제 독립했느냐, 영국으로부터. 1964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4년 이후에 법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53년, 적어도 11년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거북선이나 금속칼자 같은 겁니다. 세계 문명사에 기여한 겁니다. 세계 문명사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세계에 내놓은 법조항입니다. 뿌듯하시죠? 대체근로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참 지금 뒤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근로금지,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해보세요.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한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근로자가 투입이 안 된다. 그러면 나라도 파업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직장, 저거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대체근로라는 건 뭐예요? 대체근로, 그러니까 사실은 파업을 하게 되면 노무 제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나가야 되고 대체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어야지. 그게 이퀄 푸팅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카운터밸링 파워가 사용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노사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례가. 어떤 거요? 대체 근로 했던 사례들. 우리나라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기간 50% 그 대체 근로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지하철이 만약에 기간 사람입니다. 기간 사람이 보기엔 50%까지 그 자체 인력으로 해야 돼요. 자체 인력. 그리고 대체 근로가 그 기간 산업은 되고요.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서는 그 자체 인력으로는 대체 근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 그러니까 생산직이 파업할 때 사무직이 그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거죠. 사무직이. 근데 대체 근로는 외부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쟁의행위, 파업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체 근로라는 건 사실 외부 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는 게 노동조합법 43조거든요. 자, 이게 지금 대체 근로 금지예요. 그러니까 대체 근로라는 게 당해 사업에 있는 종업원들이 투입되는 건 대체 근로가 아니고 외부에서 투입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게 대체 근로예요. 파업 중 대체 근로라는 게 그거고, 그거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말라위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파업권과 사용자의 영업권, 경영권을 대등하게, 이거 사실 재산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본권에서 기본권이 사실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이 더 중요한 거죠. 경영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쟁의기간 중 그 참가자에 대한 대체 근로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노사관계가 소위 시장 메커니즘, 시장 기제에 의해서 견제되고 균형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파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대체 근로가 금지됨으로 인해가지고 노동조합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느냐?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대체 인력이 투입 안 되면 일종의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독점권을. 완전한 독점권을. 견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파업하는데 대체 인력 안 들어오면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뭐.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어떠냐? 예를 들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
좀 이따 이제 미국의 구체적인 예를 얘기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복귀를 거절하면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프랑스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대체하는 거 도곡 가능하고 독일은 다 가능한데 파견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요. 사실 파견 근로자로 대체해야지 온전한 의미에서의 대체 근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급하게 사람을 조절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파업이 종료됐을 때 이 사람들이 나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파견 근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초적으로 파견법에 이런 식의 대체 근로로서 파견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근로 금지가 확실한 거고요. 일본은 다 돼요. 파견 근로자도 대체할 수 있고 신규 채용, 하도급 다 가능합니다. 파업 중 대체 근로가 허용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비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소위 콜렉티브 보이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개인적으로 했다가는 얻어맞을 수 있지만 집단적 의사소통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순기능이 극대화되려면 이게 파업 중 대체 근로가 허용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시장 마켓 메커니즘에서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파업 중 대체 근로가 허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극대화되면서 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사실 중요한 건 노동조합의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이 되고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극대화하고 노조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미국의 경우에 좀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의 그 항공 관제사 노조, 소위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라는 항공 관제사 노조가 있는데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당연하죠. 고도의 항공 관제사니까 기술을 가진 고임금 화이트 칼라 노조로 전형적인 규정 노조입니다. 전형적인 규정 노조, 엘리트 노조입니다. 항공 관제사는 그 전문성과 중추적 역할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로 대체 탄력성이 매우 낮아요. 대체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항공 관제사를 누가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제학에서 노동경제학에서 이걸 하게 되면 대체 사상이 낮으면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노동수의 탄력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노동수의 탄력성. 임금이 오르더라도 노동수가 크게 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임금이 많이 올라가도 노동수가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교섭력이 커져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높은 임금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노동조합이 더 받기 위해서 레이건이 81년 1월인가 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뭐 힝클인가 해가지고 암살 당할 뻔하고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여름에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파업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연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방법에서 그 많은 파업을 당해냈습니다. 레이건은 이 파업을 미국 경제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13,000명 중에서 1,300명만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48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임을 천명하고 동시에 교통부 장관에게 대체근로 및 비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해서 50%의 항공편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48시간이 지난 8월 5일날 복귀하지 않은 11,000여 명을 해고하고 평생 연방 공무원이 되는 것을 금지했어요. 물론 클린턴 때 이게 해소가 되니까 다시 복귀가 되는데 이 빈자리에 대체 근로자로 파업 불참 근로자, 네?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 감독자, 군의 항공 관제사들을 투입을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3년이 걸린대요. 이 항공 관제사를 양성하는데. 그런데 파업 전에 인력수를 회복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리는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미국의 노사관계의 어떤 그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항공관제사 노조는 벌금이 부과되어서 결국 파산합니다. 한 2개월, 3개월 뒤에 1981년 10월 20일 연방노동위원회 내셔널 레이버 릴레이션스 보드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내셔널 레이버 릴레이션스 액트가 있거든요. 이거에는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에 있고 그거에 의해서 파업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문법이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성문법 체계고 그 다음에 연방노동위원회에 의해서 단체 교섭권이 취소되면 단체 교섭권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와해돼버립니다. 네?
1980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항공관제사 노조는 레이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레이건 후보를 지지했어요. 1980년 선거에서, 그러니까 80년 선거에서 노조원이 있는 가구 유권자의 45%가 레이건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재선할 때 대선 투표에서는 얼마를 받았느냐? 46%.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조 가구 유권자의 46%가 레이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레이건의 노동 정책을 노조원들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지지를 했던 그 노동조합을 레이건은 자기를 지지한 노동조합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1980년 1월 20일 취임 후 3달이 안 된 3월 30일 날 암살 기도에서 12일 만에 퇴원한 레이건이 항공관제사 노동조합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함으로써 강력한 지도자로 각인이 됩니다. 이건 소련한테도 영향을 준 겁니다. 이건 또한 소련 지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서 향후 대소련 외교에서 레이건이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건의 대응은 국민들에게 항공편 축소, 공항 이용의 불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등 많은 비용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코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고 결정을 내린 것. 리더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가가 파업 중인 근로자를 외부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대통령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해서 사용자의 영업권이 실제적으로 보장되었고 사용자와 노조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하게 되었고 임금이 생산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그 앨런 그린스팬이 연방준비위원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중앙은행 총재죠. 그린스팬의 평가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그 당시에 매우 논란적이었던 국내 조치는 1981년 8월 항공관제사들의 해고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파업하는 연방 공무원의 직을 박탈한다는 법을 적용했고, 이 조치는 어떤 대통령도 그 법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냉세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동요시켰다. 그래서 이게 자꾸 커진 겁니다. 다른 대통령은 이거를 집행을 안 했는데 이 레이건은 이걸 집행한 거죠. 주지하듯이 레이건 대통령이 승리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치가 이전에는 충분히 행사되지 않았던 민간기업 사용자들이 근로자 채용과 해고에 대한 재량권의 법적 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니까 민간기업들도 당연히 대체근로가 할 수 있게끔 된 거고요. 이 조셉 맥커틴이라는 사람은 좌파예요.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 30년 뒤에 바로 그 날짜에 쓴 칼럼에 의하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30년 전 오늘 항공관제사들이 불법 파업을 취소하지 않으면 약 13,000명의 항공관제사를 해고하겠다고 레이건 대통령이 위협했을 때 그는 대통령직을 탈바꿈 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련 얘기도 아까 있었지 않았습니까? 현대의 직장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사실은 우리 타산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뭔가 희생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인내가 있고 이러지 않으면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사실은 노사 간의 무기 대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당연한 거죠. 싸울 때 무기가 대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마음대로 파업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로자의 파업권이 보장되면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때 사업장 내의 인력만을 대체로 사용하는 것은 대체 근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외부 인력이 안 들어가면 그 의미가 없는 거고, 영업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사실 파업 불참 근로자의 어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파업 중에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렵고, 노조원이 파업이 종료된 후에 복직할 때 대체 인력으로 파견 근로자가 고용되었다면 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고용이 해제하는 것이 쉽게 돼가지고 노조원이 쉽게 복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의 근로자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은 파견 근로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견법, 파견 관련되는 법은 쟁행위 중인 사업장의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쟁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 근로 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32개 업종에 대해서도, 직종에 대해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이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조업은 파견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파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파견 근로자이냐 그런 식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근로가 가능하려면 파업 중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견법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체 근로 허용과 동전이 양면의 관계에 있는 것이 직장 점거 파업 금지입니다. 대체 근로가 들어가려면 당연히 직장 점거 파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파업 중 대체 근로가 가능하려면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997년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쟁의행위를 사업장 내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치안 유지 차원에서.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사실은 워크아웃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게 파업이거든요. 워크아웃이. 걸어 나가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무 제공을 안 하면 이제 계약관계가 일단 정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파업 중인 근로자는 밖에 나가가지고 인원수와 장소의 제한을 받으면서 피켓을 들고 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파업 불참 근로자나 대체 근로자는 이 피켓선을 가로질러서 크로스 피켓 라인이라는 것이 크로싱 어 피켓 라인이라는 브리티시 팝송도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게 사실 수거예요. 크로스 피켓 라인이 파업 불참하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크로스 피켓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주요 시설에 대한 직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요 시설,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식당, 운동장, 복도 다 점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당, 운동장, 복도가 점거되면 그 다음에 다 점거된 겁니다. 제가 한 80건 90일 가까이 파업을 당해봤거든요. 제가 기관장 할 때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겠어. 화장실 다 그냥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업무를 못 봅니다. 파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요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실제로 모든 파업은 소위 시딘 스트라이크, 직장 점거 파업이 되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시위, 농성, 소음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력은 사용자가 요청해도 개입하는 것을 꺼립니다. 자기한테 이제 자기가 다 책임충을 당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직장 폐쇄뿐인데, 직장 폐쇄를 해야만 파업 근로자를 직장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이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당도, 복도도, 운동장도 이제 못 들어가게 딱 되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경찰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직장 점거 파업이 불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업은 워크아웃이거든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장 폐쇄가 파업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한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더더욱 중요한 게, 더욱이 직장 폐쇄의 적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확보됩니다. 직장 폐쇄 하죠? 그럼 노동조합은 반드시 소송합니다. 판사한테 가서 이거 제대로 된 직장 폐쇄냐 물어봐요. 그런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이 쟁의를 개시한 이유면 직장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노조가 직장 폐쇄의 적법성을 가로달라고 소송을 하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그 적법성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판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 직장 폐쇄가 적법하지 않은 소위 공격적 직장 폐쇄로 판결이 나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부당노동 행위를 한다, 부당해고를 한다, 이거 사용자 개인이 처벌받지 않아요. 기업이 어떤 무슨 벌금을 내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자가 처벌받을까, 개인이. 그러니까 이 CEO 입장에서,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몸을 살 수밖에 없는, 직장 폐쇄를 할 때는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결정할 때는 각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불법 직장 폐쇄가 되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야도의사 쪽 무슨 얘기냐, 고용 사장의 경우에는 회장이 받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교원이 기관장이다, 공공 부분의 경우에 이거 하게 되면 인생을 건 모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결국 경쟁 노동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에서 나고하는 사람들, 저도 취업계층 분명히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맨 밑바닥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여러분, 노동과 복지는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노동과 복지는 같이 생각해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복지제도가 근로유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과 복지를 제발 이걸 분리하지 마세요.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고, 하여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뭐 애기 낳아도 주는 거 있고 뭐 애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소위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해가지고 일한 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얼마를 주는 겁니다. 이게 2018년에 적용되는 거예요. 2019년은 이거보다 더 많아졌는데 제가 그거는 업데이트를 못했고요. 하도 매년마다 바뀌어가지고 이거 업데이트 해왔는데 이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바뀌니까.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벌면 250만 원 더 주고 이러는 겁니다. 25% 더 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데 재밌는 거는 요새 조금 바뀌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 주거급여를 합치면 지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짜리 일할 기회가 생겼다. 내가 1,000만 원을 번다. 그럼 생계급여가 1,000만 원 까져요. 그럼 여러분들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죠? 지금 그렇게 제도가 돼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올해 그래서 그걸 30%만 뭐 인정을 해준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나중 얘기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어떤 거냐? 내가 1,000만 원짜리 일을 하게 되면 파트타임을 일했다? 그럼 생계급여 1,000만 원이 줄어요. 누구도 일 안 하죠. 그게 지금 A에 있는 겁니다. A. 다 일 안 하는 거. 이게 여가라는 건,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노동 공고용인데요. 그러니까 노동보험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노동보험이 제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 여기에 그렇다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일을 하면 생계급여 1,000만 원이 까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 그림에서 봤던 250만 원은 줘요. 250만 원 또 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000만 원짜리 일을 하면 250만 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25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플러스 250. 내가 원래 2천만 원 받다가 1,000만 원짜리 일을 하면 네트로 250만 원만 나한테 소위 디스포저블 인컴, 처분 가능 수익이 25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일하겠습니까? 그런 인센티브 가지고 대부분 일 안 합니다. 그래서 A에 모여 있는 겁니다. A에. 실제로 조사해 보면요, 생계급여 받는 사람 중에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뭐냐면 일해야 주는 거거든요. 일 안 하고 생계급여 받고 땡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저건데요. 생계, 주거, 자활급여,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교육급. 우리나라 의료, 교육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 건드리지 말고 그거 그대로 두고, 의료급여 굉장히 큽니다. 300만 원 이상씩 연 나갑니다. 1인당 지원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육급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살려두고, 그 다음에 장제급여, 초상 났을 때, 그 다음에 뭐죠? 여기 뭐 죄송합니다. 이게 해상급여, 이거 뭐 60만 원 주는 거거든요. 애 낳게 되면 뭐 그런 건 얼마 안 되니까 다 살려두고, 지금 뭐냐 하면 생계, 주거,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공공근로사업이고요. 이거와 근로자녀 장려금 대신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5천만 원을 딱 합쳐해가지고, 이 5천만 원이 거의 중위소득이거든요.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 그래서 이 위는 원래대로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세금 내고, 그리고 그 밑에 대해서는 자기 소득의
소득과 5천만 원, 그 가구의 소득과 5천만 원 사이의 그 차액의 40%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40%.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무 소득이 없으면 0과 5천만 원의 차액은 5천만 원이고 거기에 40%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 맞죠? 2천만 원을 지원받는 거예요. 2천만 원. 0.4, 40%. 그럼 지금 2천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 하면 내가 1,000만 원 일을 하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1,000만 원과 5천만 원의 차액은 4천만 원이죠. 거기 40%면 1,600만 원. 2,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600만 원 네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상당히 작용하는 거죠. 아까는 250만 원이었는데 이제 600만 원이 되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일을 했다? 2천만 원짜리 일하면 2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차이가 3천만 원이고 3, 4, 12, 1,200만 원. 그러니까 3,200만 원이 처분 가능 소득이 되니까 2천만 원 있는 것보다 3,200만 상당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게 파란 선이고 그렇게 되면 B점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지원액이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줄잖아요. 그만큼 세금이 절약되는 거고 실제로 일을 하게 되니까 GDP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처분 가능 소득이 올라갔잖아요. 더더욱 일석사조인데 Four birds with a stone입니다. 일석사조인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 보건복지부에 거의 반이 날아갑니다. 되게 싫어하겠지만 공무원 조직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게 되면 안심소득제 하게 되면요. 지금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강한 근로유인 해서 근로소득 증대로 국가의 지원액이 감소하고 대상가격의 처분가수 증대되고 소득격차 엄청 줄어들죠. 소득격차 엄청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진위계수 지금 22 정도인데 그리고 이거 2015년이 이런데 안심소득제가 시행이 되면 이게 22가 33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하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5분위 계열도 17위에서 29위 확 그러니까 소득격차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저임금 10,000원 되는 것보다 연봉 그럼 2,50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이 사람이 반면에 이 근로소득이 이거 근로소득 어떻게 된 거냐? 하여튼 이거 최저임금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이렇게 되고 반면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하여튼 나름대로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 10,000원 할 때보다 훨씬 더 이게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이 절약되죠. 예산 누수 최소화되고. 왜냐하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판정하기 위해서 조사와 수급자 관리 등의 행정비용이 절약될 수 있으며 복지 혜택이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소득 정보가 있는 데는 국세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세를 부과되는 국제성 자료와 조직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2년 전에 8조 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하도 복지 예산이 늘어가지고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투입될 예산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예산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만약에 가능하면 이런 거 좀 해야 된다. 그냥 확실하게 그래서 현금으로 현물보다 현금이 좋은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원을 팍팍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확실하게 지원하면서 노동시장을 경쟁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